우리는 코로나 전쟁을 이겨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에 집중하며 선거에 임할 것입니다. 나경원 후보, 장진영 후보 이 두 분의 승리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선거운동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죠. 기존에 이제 아마 후보 만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후보가 명함 나눠주는 것 외에는 네. 선거운동이라고 딱히 할 만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피부로 아마 체감하시는 것, 유세차 보는 거, 네. 확성기를 통해 가지고 후보들이 연설하는 걸 들을 내일부터 수 이제 있습니다. 그거 들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그거부터 들을 네. 수 있습니다.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끄럽다고. 네, 물론 그렇긴 네. 하지만 어쨌든 좀 활기가 생기겠죠. 선거운동이 가까워지면. 네. 그리고 후보별로 인터넷이나 이런 데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후보. 그러니까 뭐 의원님 해보셨겠지만 네. 이제 뭐든 할 수 있는 거군요. 내일부터 선거들이. 그렇죠. 후보들이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예비 후보에서 이제 아, 그렇군요. 예, 이게 네. 예비 선거 운동에서 이제 본 선거 운동으로 바뀌니까 내일부터. 네. 할 수 있는 것들 훨씬 많아집니다. 네. 자, 오늘 미래통합당 선거대책본부가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는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방명록을 쓰면서 약간의 아주 작은, 정말 작은 해프닝입니다. 그냥 구국의 일념으로 자유민주국가를 회복하겠습니다라고 썼는데 자, 기자들은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미래통합당이라서 그러다 민 뭘까요? 글쎄요, 민주당이라고 쓰려고 했었는가? 네. 그런 기자들의 상상력이 지금 발동되고 그전 있는 직함이 상황인데요. 그거여서. 네, 민주당 대표였으니까요. 네. 뭐 그래서 그런 농담도 있습니다. 새라고 쓰려고 그러다가 민이라고 바꾸고 다시 또 미래통합당이라고 바꿔야 되는 새누리당의 거예요. 비대위원장이었으니까 뭐, 그건 뭐 농담 같고요. 네, 네. 뭐 실수라고는 생각하는데요. 네. 잔실수가 모이면은 진짜 우리 그 가랑비에도 옷 젖는다고 선거가 가까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잔실수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눈에 꽂힙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선거 결과에 비춰볼 때는. 네. 4년 전에 아시다시피 그 전에 이제 새누리당에 있었고 4년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당 대표였습니다. 당연히 그때는 새누리당의 경제 실정을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호소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8년간의 새누리당 정권의 경제 정책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배신의 경제를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여당에 저항할 수 있는 수권 야당은 민주당뿐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수권 야당이 어떤 당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수도권 유권자들은 잘 판별하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4년이 지난 오늘 이번엔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을 심판해달라 이렇게 호소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 경제 실정을 갖다 보면서 더군다나 최근에 와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겪으면서 일반 서민들의 느낌이 뭐냐? 코로나로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이런 아주 참 극단적인 소리까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혹시 이게 민주당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그건 해프닝이고 중요한 건 다른 의원님들도 사실 탈당 많이 하고 당적 많이 바꿉니다. 네. 하다 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분은 대표나 비대위원장 제일 네. 높은 자리에서만 새누리당에서 하시고 민주당에서 하시고 또 네. 미래통합당에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당적을 자주 변경한 정치인들은 꽤 많이 있죠. 여기서 물론입니다. 굳이 뭐 네. 이름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을 향해서 철새 정치인이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김종인 위원장은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별로 그 옮겨 다니는 거에 비해서는 그런 비판을 거의 안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런 비판을 안 받는 이유가 뭘까? 여야 할 것 없이 다 수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 물론 이제 다른 진영으로 넘어가면 뭐 철진한 뭐 구태 정치인이다 이렇게 또 비난을 반대 하지만 진영에서는? 네, 네. 반대 진영에서는 하여간 또 끌어올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여야 양쪽에서 다 수요가 있다 보니까
몇 차례 넘나들면서 또 이분이 비례대표만 5번 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후무까지는 앞으로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마 네. 전무 후무한 비례대표만 5번 한 정치인으로 남을 텐데 비례 2번 하신 분도 거의 없어요. 예, 요새는 2번 뭐 연속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제 김종인 나름대로의 무슨 정치적 상품성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서로 이제 선거 네. 때마다 끌어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그냥 보여집니다. 왔다 갔다 하는 정치인은 아니다. 네. 근데 저는 필요성은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치는 이제 없는 정치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김종인의 시효는 끝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었던 시절에는 경제 민주화를 내세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빼앗아오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반대로 민주당이 와서 총선을 지휘할 때는 과거에 그러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수적 가치를 갖고 들어와가지고 그 가치를 뺏는 역할을 했는데 다 한 번씩 했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는 무슨 가치를 갖고 올 겁니까? 또 경제 심판론 내세우는 게 과연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는 가치는 별로 없다고 이번에는 생각해요. 민주당의 경제 민주화에 실망해서 왔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경제 민주화를 더 세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 뭐 그동안에 경제- 미래통합당이 보여줬던 거와는 결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네.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박근혜 정권 탄생에도 기여를 했고 네. 문재인 정권 탄생에도 기여를 했다. 근데 두 정권 다 본인이 볼 때는 박근혜 정권은 이미 뭐 탄핵으로 실패한 정권으로 판명이 났고 이 문재인 정권도 3년 동안 본인이 하는 거 보니까 후회가 된다. 네. 도와줬던 게 후회가 된다. 그래서 자신은 국민들에게 2번 사과해야 된다. 박근혜, 문재인 양 정권 탄생에 2번이나 기여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뭐 본인 그 속에서 이제 그 문재인 정권 3년에 그걸 좀 발음 잡고자. 근데 이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논리죠. 네. 이제 알겠습니다. 김종인 네. 총괄 선대위원장은 직접 대선에 나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자, 그건 뭐 왜냐면 뭐 만드시는 것만 하고 그 다음에 네. 책임은 안 지는 거 아닙니까? 정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정권이 아니, 하여튼 잘못됐으면 책임을 져야 지난 되는데. 2번의 평가는 좋았습니다. 예, 이번에는 물론- 이제 평가가 남아 있고요. 국민들의 평가가. 근데 네. 계속 만들기만 하고 책임은 안 지고 결국 이 정권도 나쁘고 저 정권도 나쁘고 다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결국 자신이 정치해야죠. 자, 알겠습니다. 역시 경제 관련해서 정부가 이제 국민 70%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드리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에서는 여러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의 평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재난 지원을 위해 70% 가구에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참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명백히 총선을 겨냥한 매표 욕망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총선 앞두고 돈 풀기로 표 구걸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70% 기준이 어떤 합리성을 갖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줘야 하겠다면 국민들을 편가르지 말고 다 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 이야기했지만 보수 진영에서 뭐랄까요, 뭐 보편적 복지 또는 모든 국민에게 다 주자. 예. 이게 사실 이건 이제 그동안 진보에서 주장해 왔던 건데. 그게 보편적 복지 뭐 그게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재난 기본 소득으로 가야 되겠죠. 네. 그런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거가 없었으면은 이 선거하고 좀 무관하게 이 문제를 순수하게 논쟁할 수 있었으면은 좀 어땠을까 하는 그런 게 드는데 네. 이제 이번 주 일요일에 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당정청 회의를 장시간 하면서 이 결정이 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있었던 그 대화로 신문 기사로 보도되는 거 보면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민주당의 조정식 정책위 의장하고 굉장히 높은 수위의 그 설전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민주당도 지금 총선이 코앞이니까 총선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쪽으로 이 정책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는 직업적인 관료로서 자기 나름대로 전문성과 어떤 시각에서 이거를 접근을 한 거고, 근데 결국 이제 민주당 쪽이 이긴 거예요. 거기는 결정적으로 이제 이낙연 전 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 가세를 해 줌으로써 또 대통령 노영민 비서실장이라든가 강기정 정무수석이 민주당 쪽으로 이제 가세를 해 줌으로써 그게 아마 더 주자 덜 주자가 아니고 70%까지 당에서는
70%까지 많이 주자, 여러 명에게 주자고 하고 정부에서는 처음에 주는 대상을 좀 좁히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엔 하위 50%만 주자라는 게 이제 홍남기 부총리 아니었는데 정부의 입장이었고. 네. 그걸 70%로 이제 민주당은 애초에 80%. 네. 근데 이제 70으로 조정이 됐는데 두 번째는 그러면 하위 50%는 10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50%부터 70% 거기는 50만 원을 주자. 네. 차등을 주자 한 거에서 또 홍남기 부총리가 밀린 거고. 네. 예, 뭐 그렇게 된 거죠. 네. 자, 이건 어떻게 보세요? 돈 풀기 표 구결이다. 매표 욕망, 표를 얻기 위한 돈을 풀어서 표를 구걸하는 거다. 이 표현은 어떻게 보십니까? 코로나19가 누가 의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국민들이 당장 생계를 곤란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걸 그걸 자꾸 선거의 개념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얘기가 논의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미래통합당이 논의가 꼬여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다른 대안들을 내놓으면서 국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치고 나가면서 하는 게 오히려 선거 국면에서 더 낫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대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이게 무슨 표를 구걸하는 행위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미래통합당 모습 보면서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첫째로는 메시지를 관리를 못해요. 차라리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한 사람이 메시지를 내면 돼요. 근데 황교안 대표는 이미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재난 기본소득 40조 준비하다고 했죠. 네. 그런 파격적인 대책이 기본소득은 필요하다고 아니고요. 얘기했잖아요. 네. 아니 그걸 맨 처음에 인용했을 때 그 지금 하려면 한 소카의 40조 해야 이재용 한다고 대표가 했습니다. 얘기했던 거 50조 정도 지원하는 방안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 정도의 개념 그 지원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재철 원내대표가 또 총선용이라고 또 반대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번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메시지를 일원화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네. 하는 게 낫다 이런 거고요. 둘째로는 자꾸 이렇게 메시지가 혼선을 주게 되면서 어떤 생각들을 유권자들은 하냐면은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구나. 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으면서 뭔가 당황한 듯한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거 결과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표를 전혀 의식 안 했다. 이거는 솔직하지 못한 네. 거죠. 그리고 그 당정청 회의 때 그 오간 대화록을 보면요. 결국 나중에 선거도 코앞에 있고 그런 것도 좀 정무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자 이런 게 대화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거와 전혀 무관하게 됐다. 그런 거는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조금 솔직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저는 정당이니까 선거를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그 돈을 줬으면 막대한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돈을 줬으면 효과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 이제 그 다른 나라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현금성 그거 직접 지원을 한 사례가 있어요. 가깝게는 이제 일본이 2009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네. 소비세 인상될 때 그런 현금성 쿠폰 쿠폰 형식으로 뭐 주는 이런 거 거. 상품권 뿌렸는데 기대했던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나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예산이 효과를 보려면 정말 새롭게 소비를 창출하고 그러니까 케인즈 경제학으로 얘기하면 유효 수요를 창출을 해야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선순환의 어떤 마중물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아직까지 물음표다. 알겠습니다. 의문표다. 그래서 제가 자, 말씀드리는 건데 네. 차라리 그러면은 미래통합당이 다 줍시다. 그리고 쿠폰 형태로 지급하지 말고 그냥 현찰로 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먹히는 거예요. 선거에서. 자,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비례 참여하고 있는 비례정당이 이제 여기 적자라고 하죠. 이제 여기가 진짜 우리 가족이다. 네.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연석회의를 하면서 이제 아예 선거운동을 어떻게 보면 같이 시작했습니다. 영상 좀 볼까요? 네, 있군요. 네, 이낙연 선대본부장과 함께. 네. 일단 같이 해도 되나 보죠? 그러니까 하는 거죠.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이렇게 네, 같이 저런 해도. 거는 가능합니다. 어떤 건 안 가능한데, 돼요, 그럼? 그 예를 들면은 이제 네. 출마한 후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당직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이낙연 후보처럼. 예, 출마한 사람이 저렇게 네. 공식적인 자리에서 함께 한다거나 이건 아니, 같이 문제가 될 했는데 수 지금 있습니다. 저기 최백운 교수하고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사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은 네. 밀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아. 선거운동을 공식적으로 하는 이런 행위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 찍어주시고 그렇죠. 비례는 우리가 비례는 내지 우리- 않으니까 더불어시민당 찍어주세요. 이렇게 이낙연 후보가 말하면 안 되는 네, 거예요. 이낙연 후보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근데 됩니다. 출마 안 한
이해찬 이해찬 대표 대표는 가능하다는 이해찬 거죠. 대표는 가능해요. 네. 그리고 설마 이제 안 하는 또 왜 그래요? 정치연대나 네. 노골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이렇게 호소하는 건 또 그렇게 지금 네. 출마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또 정책 연대, 정책 협약 또 이런 건 뭐 가능하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제 유권자들이 너무 헷갈리잖아요. 설명하는 우리도 지금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정치 전체는 이제 이번 한 번으로 끝내야죠. 네.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하시죠, 그냥. 네. 자,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 중에 또 문제가 돼서 바로 또 거둬들인 공약이 2개나 있습니다. 볼까요? 네.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 원 기본소득 지급하자. 이게 뭐 당정청하고 전혀 다른 목소리 냈다가 바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 게 더 황당합니다. 이거 더불어시민당이 낸 그러니까 비례정당이죠. 더불어시민당이 낸 정책 순위 10번째에 통일, 외교, 통상, 국방 분야의 공약인데 첫째,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이웃국가로 인정함. 북한이 이웃국가입니까, 우리에게? 이웃 국가가 아니죠. 헌법상 우리 영토에 헌법에 그렇게 돼 있죠. 예. 네, 한반도와 저 부속도서를 네, 예, 우리 영토로 도서를 한다고 우리 하는 영토로 한다. 게, 예. 헌법에 그렇게 돼 있죠. 네, 네, 북한은 우리 맞습니다. 영토입니다. 그거하고도 좀 개념이 차이가 있고요. 네. 저는 뭐 오늘 알려진 바로는 그래요. 민주당 쪽에서 이런 정책 만들 때 같이 있어놓고 왜 지금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발 빼고 아니라고 지금 부인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온다고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당하고 시대전환이라는 정당을 같이 품을 때 이런 정책을 어떻게 품을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반증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정책을 지금 내세운다고 해서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더 찍을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데 왜 네. 이런 불협화음을 괜히 만들었는지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지난번에 정치개혁연합하고 함께 하다가 결국 급선회하면서 그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급조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럴 수는 있는데 민주당 그러니까 더불어 그 시민당 시민당. 측에 그 민주당 쪽에서 파견된 사람들의 해명이 좀 솔직하지가 못했어요. 뭐 실무자의 착오로 그러니까 전 국민 60만 원씩 주는 기본 소득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황당하냐 하면은 60만 원 자체가 황당한 게 아니라 우리 5천만 국민 아니에요? 그러면 월 그냥 단순 계산만 한 30조 정도, 1년 12달 하면 360조 아닙니까? 올해 우리 예산이 얼마죠? 512조입니다. 네. 512조 중에 360조? 누가 봐도 황당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언론사나 뭐 이렇게 문제 제기가 들어가니까 실무자의 착오로 잘못 들어갔다 이랬는데 나중에 이게 원래 기본소득당 그 공약이에요. 네. 그리고 같이 한 시대전환 측에서도 생각은 다르지만 이건 기본소득당 측의 그 주장에 양보를 했다. 그 민주당에서 오신 분들이 동의한 것도 맞다. 그럼 좀 뭐 그런 솔직함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계속 이제 변명으로 일관하니까 좀 더 네. 공신력이 문제가 있는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이 강도 높게 비판한 곳이 민주당의 적자 말고 서자라는 열린민주당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의 이런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과연 정녕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려는 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말 이제 복잡해집니다. 네. 굳이 비판 안 해도 되는데 비판하는 이유가 사실은 한 식구잖아요. 열린민주당 쪽에서는 한 식구라고 보고 있죠. 자꾸 우리가 더 그쪽의 진정한 적자입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네,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열린민주당이 제일 편하게 선명성 경쟁하면서 지금 투표를 득표 네.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의 경우에는 결국은 바라보는 게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쪽을 바라보는 건 아니잖아요. 민주당 지지층을 그럼요. 상대로 네. 해서 더불어시민당하고 경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보적인 선명성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더 지키겠다고 하는 선명성 이런 부분들을 뚜렷하게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민주당 지지층이 움직이거든요. 네. 아마 그런 점을 저는 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화면에 주진영 대표가 6번인가 그렇거든요. 전 한화증권 대표. 네네. 경제하시는 분이죠. 이번에 될까요? 지금 글쎄요. 지금 여론조사 6번. 결과 나오는 네. 거 보면 6번까지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건 뭐 투표 결과를 우리가 보지 알겠습니다. 않았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뭐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일반 유권자들을 보면 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시대가 시대인데 적통 경쟁을 하면서 뭐 적자다, 서자다, 니들은 서자다 그랬더니 우리는 서자가 아니고 효자다 또 이러니까 우리는 또 그런 자식을 둔 적이 없다. 네. 그러니까 또 그럼 총선 끝나고 DNA 검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어떤 그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일반 의미 국민의 없습니다. 정말 의미 없는 네. 거죠. 저런 거 보려고 지금 이제 선거 운동이 시작됐는가 하는 느낌이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맘때 아마 여야 지도부가 가장 신경 쓰는 게 말 조심하는 걸 겁니다. 어제 통합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이런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삭제됐지만 저희가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하고 임기 끝나면 저 오랫동안 무상급식 먹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친환경 무상급식. 그렇죠. 친환경 무상급식. 어느 교도소든 친환경 무상급식이 공급되고 있으니까요. 이 문재인 대통령 지금이라도 차라리 잘못했다 그러고 죄값을 치르게만 안 해준다면 지금 당장 권력을 내려놓겠다. 대통령에서 내려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분이 그 전에 나경원 의원실에서 뭐 무슨 전화 받다가 네. 그때 논란이 있었던 그분이라면서요. 네. 어린 학생한테 뭐 이렇게 막말을 해가지고 그때 네. 또 한번 논란을 빚기도 했었고요. 자, 영상은 삭제됐고, 네, 박정준 위원장이 공식 사과했고 아마 저분도 직접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잘못한 거죠. 잘못했고요. 저런 하는 자그마한 실수가 큰 패착이 될 수도 있고 이건 뭐 여야 할 것 없이 그렇죠. 2012년에는 그때 또 왜 민주당 그 노원갑에 출마했던 김용민 후보 당시에 한 얘기도 아니고 몇 년 전에 한 얘기인데 그때 그런 또 막말이 네. 또 화제가 되고 그러니까 여야가 이게 입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 한겨레 신문이 오늘 그 보도한 거 보니까 어제 민주당 대외비 문건을 입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보도를 했는데 후보자 전원에게 이제 어떠한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을 만나서 예를 들어서 조국 사태에 대한 어떤 질문이 오거나 뭐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대응 논리 그 대외비 문건인데 거기 네. 보니까 또 입조심을 하라. 그러니까 약간 민주당에게 불리한 그 이슈는 직답을 하지 말고 이렇게 좀 논점을 이동시키고 흐리고 네. 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거는 뭐 정당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내놓고 한 게 아니라 대비 문건이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요. 지금 코로나 이것 때문에 사실 깜깜이 선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의 그 비대면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럴 때면요. 특히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법정으로는 딱 한 번 정도 후보자 토론회를 하기로 선거법상의 토론은 딱 한 번인데 국민들의 알 권리,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토론회는 좀 네. 자주 여는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이거는 집권 당부터 먼저 좀 그런 모범을 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자꾸만 불리한 이슈 얼버무리면서 입조심만 하는 걸로 선거운동 치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네, 이분은 이렇게 이제 그 진영에서 들으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인기가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문제가 되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접점을 벌이고 있는 보수 진영 후보들은 가슴이 철렁할 겁니다. 이런 네, 이야기 맞습니다. 들으면. 이게 네.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비슷한 막말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당대표를 상대로 해서 저런 비슷한 류의 얘기를 했다거나 네. 이렇게 하면은 아마 미래통합당이나 이런 곳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과거 노인 폄훼 발언부터 시작해서 뭐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용민 후보 발언 모든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얘기할 거거든요. 네. 특히 이번 발언이 좀 더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지난번에 심재철 원내대표가 우리 일당 되면은 탄핵 추진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거랑 맥락이 같이 가 있는 발언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중에 임기 끝나면 구속될 거다. 그 감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친환경 급식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굉장히 악의적인 발언이면서 지지층한테 자극을 줄 만한 발언이고 지지층이 아닌 사람한테는 비호감도를 높이는 네. 발언이다. 이런 발언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 동안에 이분이 이제 뭐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미래통합당 안에서 막말 논란이 일었던 정치인들이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됐나 저희가 좀 살펴봤더니 네. 아시는 것처럼 사퇴 요정이라고 불리는 이은재 의원은 컷오프돼서 자유경제당, 한국경제당, 네. 김순례 의원도 역시 컷오프됐고요. 이정면 의원 제명돼서 미래한국당 해왔고 이번에 출마하지 않고요. 이완영 의원은
대법에서 저 유죄가 확정됐고요. 정태욱 의원은 뭐 지금 공천 컷오프돼서 무소속 출마해서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공천위가 판단하는 것만 봐도 이런 막말 논란했던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그게 입증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유권자들 사이에서. 뭐 민경욱 의원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다 100% 맞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당연히 국민 정서하고 맞지 않은 발언을 해왔던 의원들을 다음번 총선에 출마시킨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죠. 그러니까 새누리당, 그 미래통합당 공관위에서도 아마 그 네. 부분을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입장을 바꿔놓고도 아마 다른 당에서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럴 만큼 사실 선거를 지금 보름전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막말성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실수가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건 뭐 민주당도 네. 똑같은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네. 생각입니다. 근데 그 우리 그 선거가 보면요, 이게 선거라는 건 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상대평가 아닙니까? 네. 그러면 누가 더 잘하나 게임이 돼야 되는데 현실에 우리 선거는 누가 덜 못하나 게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실수나 실언이나 저런 막말이나 이건 마이너스 행위를 좀 덜한 쪽에 그래도 미움이 좀 덜 가니까 상대적으로 나도 별로 잘한 것도 없지만 이 경쟁자가 나보다 더 잘못하면 네. 반사이득을 얻는 이런 메커니즘은 이제 좀 깨져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더 누가 더 잘하나 경쟁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박형준 위원장도 말 한마디가 선거 판세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네, 깊은 유감과 함께 사과 말씀드린다 이렇게 그 유튜브 논란이 있었던 그 영상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재 의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진 3장만 볼까요? 네. 이은재 의원은 성은 감리교회에서는 집사랍니다. 네. 본인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은 온 가족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시래요. 네. 교회에도 나가고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또 세례를 받으셨어요. 정치인에게 종교란 뭡니까? 참. 아니 정치인이 뭐 여러 종교를 품어 안을 수 있으면 좋긴 하지만 아니 사실은 그 교회 앞에 가서 이렇게 유권자들 만나고 예배도 뒤에서 보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천주교 신자분들도. 출마 준비하는 그럴 수 의원, 있잖아요. 출마 근데 준비하는 저건 분들이 뭐. 세례까지 다 받잖아요. 불교 신자인데 그럼 이것도 용납되는 거예요? 정치 세계에서는? 전 신념에 관한 문제잖아요. 종교는 특히 더 신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를 여러 종교를 믿는다고 하는 건 신념을 계속 바꿔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그렇게 바꾸면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표를 많이 얻어야 되는 그 운명적 직업이 이제 정치인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도 좀 약간 넘어서는 안 되는 좀 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못 하시네요. 사진을 보시고.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김성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